용감히 쏘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시험 발사 명령서에 친필로 적었다는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모두 12차례 무력 시위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결국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왜 이 시점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진영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이 ICBM 화성 17형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밝혔는데, 이 4년 전에 쐈던 ICBM 화성 15형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다른 겁니까? 일단 괴물 ICBM이라고 얘기할 만큼 덩치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덩치가 커진다는 말은 이제 추진력을 더 받아서 더 장거리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정도 무게면 이거를 이제 다탄두를 실어서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실험 단계, 전력 배치가 있고 실험이 있는데요. 예.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도 아마 분석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도의 능력을 확실히 확보한 건지 실험 중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여러 개 한꺼번에 탑재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네요. 아직은 이제 두 가지 점이죠. 하나는 그거 하고요. 하나는 이제 늘 문제가 이제 재진입 기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진입을 해가지고 또 내려와서 정확한 탄착 지점에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과거에 이것을 개발했던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이게 여러 차례 다 해봐야 그 성능이 확보되는 거고, 그걸 지금 확보했다 여부를 지금 판단 내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고각 발사 한 번만으로는 지금 아직 그게 확실히 된 건 아니다. 만약에요, 지금 알려진 아까 이제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이 화성 17형의 그런 성능으로 고각이 아니라 정상 각도로 쏜다면 어디까지 이 미사일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수치상을 보면 한 15,000km입니다. 그러니까 고전까지 화성 14가 13,000이었습니다. 13,000은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15,000은 사실상 지구 어느 쪽에도 다 쏠 수, 사실 다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전 지구적인 타격이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능한 거리이다. 예. 자, 이게 지금 4년 전에 사실 이 북한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도발을 하긴 했지만 핵실험하고 ICBM만큼은 추가 실험 안 하겠다라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걸까요, 이 시점에? 이 레드라인부터 먼저 해명이 필요한데, 이 레드라인은 북한이 동의한 적도 없고 미국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드라인은 계속 어떤 의미에서 변해왔는데요. 예. 옛날에는 이제 그 94년도에 핵 합의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는 게 레드라인이라고 했고, 중간에 북한의 핵 기술을 이전하는 걸 레드라인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 ICBM, 왜냐하면 북한이 선제적으로, 사실은 이게 합의라기보다는 북한이 2018년 평화 프로세스 들어오면서 선제적으로 동창리, 풍계리 발사장을 묻어버리고 ICBM 발사 안 하고 핵 개발하지 않겠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북미 간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은 선제적으로 하면서 미국한테 기대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지와 제재 일부 완화인데, 한미 군사훈련 중지는 축소도 하고 북한한테 좀 반응을 했는데, 제재 문제가 사실 하노이에서 실패의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하면서 미국의 반대 급부를 기다렸는데 안 됐던 거고,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실패한 이후에 북한은 나름대로 2, 3년을 기다렸죠.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고 바뀔까? 그런데 지금 판단은 뭐냐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고 모라토리엄을 지킬 의무도 없다, 이렇게 북한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일단 조심스럽지만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 입장에서의 다 용어다, 그런 설명까지 주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 정세 분석하시는 분들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틈에 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는 북한이 전반적인 국제 정세와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위력 과시가 분명히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이것이 이 주요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네. 사실상 예고를 해왔고 북한의 프로그램 사실 북한이 강대강으로 가기로 한 것이 작년이었고 원래 1월 19일 날 이 모라토리엄 검토를 그러니까 파기할 것을 검토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속도나 페이스가 좀 빠르긴 하지만 실제로 다 예고해왔던 거기 때문에 딱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발사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어찌 보면 예정돼 있던 순서를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좀 그 전에 좀 어떻게 좀 막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예. 근데 미국 백악관은 이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에 뭐 제재를 풀어준 것도 없고 한데 추가적으로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이게 보시면 북한이라는 체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는 이 사실상의 독립적으로 자급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물론 제재가 북한한테 분명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줄 것이고요. 그리고 유엔 제재가 최고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거 이제 더 올릴 때는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하거나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을 때 그 나라를 제재하겠다는 방식까지 나가는 게 남은 겁니다. 지금도 이제 발사하자마자 리스트를 올리죠. 그러니까 금지시키는 러시아하고 북한에 있는 블랙리스트를 이제 더 확대하는 거죠. 네네. 사실상 5명을 더 확대했는데요.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북한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엔 안보리를 열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공조화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러 관계가 안 좋죠. 미중 관계도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이제 국제관계 측면에서 좀 여쭤봤고요. 이 새 정부 출범을 앞뒀다는 시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정권 교체기 때 북한은 도발을 반복해 왔는데 뭐 미사일 발사하면서 긴장감을 잔뜩 높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이번도 그런 어떤 패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까요? 패턴만 놓고 보면 참 안 좋은 패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도발을 하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위험하니까 나를 막아라. 그러려면 협상해라. 협상할 때 양보해라. 이게 이제 북한의 방식인데 네. 조금 의미가 더 안 좋기도 하고 큰 건 뭐냐면 이제 북한이 이제 ICBM을 다시 들고 왔고 모라토리엄이라는 걸 깨끗이 깼기 때문에 북미 간의 교환 조건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양보하기도 힘들고 만약 양보한다는 게 힘든데 양보하지 않으면 북한이 이게 그래서 사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협상용으로 한다고 보면 또 사실 다르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작년부터 앞으로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단결을 지속하고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무게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애초에 좀 작정을 하고 발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 협상에 대한 분위기만 가져와서는 북한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협상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마음을 돌릴 정도면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미국이 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 쏘고 그냥 그래 협상하자 이 정도는 북한이 안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무언가를 북한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걸 제시하기 전에는 협상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게 과거와는 좀 다른 지점이. 말씀드리면서 점점 좀 걱정이 더 되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좀 강경한 발언들을 했죠. 북한이 도발할 기미만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거나 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이런 얘기도 썼는데 이런 발언들도 북한을 좀 자극했을까요? 네, 자극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북한은
결국 자기들의 자위적 조치고 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북미 문제입니다. 특히 ICBM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ICBM을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미 중거리 단거리도 사실 우리한테는 다 이게 위협이죠. 사실 ICBM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북미의 문제라는 건 근본적인 가닥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는 북미 사이에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자가 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보기에는 한국을 설득시켜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새 정부는. 그러니까 그 경기 가만히 됐겠지만 그렇게 기대를 하거나 변수가 되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북한이 결심을 오히려 아까 말했던 강대강으로 가는 결심을 되돌아볼 필요도 없는 그런 결정 요소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새 정부가 지금 뭐 대북 정책 기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한미 동맹 그리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 미국이 주도한 안보 협체 쿼드 가입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미 사이에서 3자적 위치에서 조율을 좀 하려고 했다라면 현재 새 정부의 기조는 미국 쪽에 확실하게 서는 그런 모습이라서 더더욱 그러니까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자체도 강대강으로 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겠네요. 예, 그래서 더 걱정인데요. 지금의 그 외교 안보를 담당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북 강경책 그러면 동맹 강화 정책을 했던 분들이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나 지금까지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편을 미국 쪽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고 또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북한이 고개 숙이려는 만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서로 긴장 속에서 군비 경쟁을 하고 긴장 고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쿼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쪽에서 강경파들은 북한 문제가 오히려 북한 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더 몰아붙일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 북한이 위협적일 때는 한미를 묶고 싶어하는 강경파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북중러 한미일이 이렇게 진영화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남북 그다음 북미 문제뿐만 아니라 북중러 한미일로 가게 되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중러 한미일의 관계로 딱 대치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그 가장 긴장된 상황이 놓인 건 한반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런 충격을 과연 아무리 윤석열 정부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바로 지금 반중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드로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거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 저 비밀 정보 보호 협정 때 그것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그게 공개되면서 국민 반발로 해서 중단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쿼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쉽게 실제로 이제 정부를 담당하고 하면 쉽지 않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쿼드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입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예측이나 발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제 좀 희망컨대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서 속도 조절이나 수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사실 이 ICBM 발사가 조금 더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달 4월이죠. 4월에 뭐 태양절이라 불리는 김일성 생일이라든가 김정은 또 노동당 제1부서 추대 기념일 이런 북한에서의 굵직한 기념들이 있어서 4월쯤에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빨리 이 ICBM 발사를 했으면 그럼 4월에는 혹시라도 더 걱정스러운 어떤 돌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저도 속도가 약간 빨라진다는 느낌 말씀하시고 저도 그 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한테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는 것도 작동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그 2017년에 화성 14를 쏠 때도 24일 간격을 7월 4일에 쏘고 28일에 쏘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4.15는
20일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실험이 남아 있는데 뭐 ICBM 다음에 핵실험이다, 더 강해진다. 저는 그런 의미는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ICBM 자체는 오히려 미국한테는 훨씬 도전이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ICBM이 핵실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 이제 북한이 이거를 이제 파국으로 뭔가 광대가 진짜 몰고 가고 싶다면 아마 연속으로 발사하고 핵실험까지도 갈 수 있겠죠.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 전망이 좀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아서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어찌 보면 좀 사실 뭐 저희가 일촉즉발의 위기처럼 보였다가도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되는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그런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면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 실패라고 보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가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5년간에 거기에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딱 이겁니다. 미국이 다른 자세를 보여야만 북한이, 왜냐하면 북미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북한이 이 부분을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미국이 지금은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미국이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것은 한국이란 말이에요. 결국 한국이 미국과 협의하에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여전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질문은 과연 지금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그걸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미국을 결국에는 움직이는데 또 주도권을 쥐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뭐 목소리만 높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이 가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김유정 교수님이었습니다.